미중 무역 전쟁이 통화 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통화 절하 국가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상계 관세는 뭐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나리 기자가 미국 발표 내용과 그 파장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무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달러에 대해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게 상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상계 관세란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키운 외국 수출품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만큼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가격을 낮추는 것을 보조금 지급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통화 보조금을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관세에 이어 환율을 꺼내든 셈입니다.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인도 등과 함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공격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화웨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To say that they don't work with the Chinese government is a false statement. 미중 무역 전쟁이 통화 전쟁으로 확전되고 장기화될 기미가 보이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미 미중 분쟁으로 우리 수출이 비틀거리던 상황에서 상계 관세라는 새로운 악재는 그야말로 적신호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오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부품, 화학 등 중간재입니다. 지난해 대중 수출 가운데 중간재 비중은 79%, 수출 규모는 1,282억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에 수출 기지를 마련했던 회사들도 1차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기전자랑 이제 기계산업 중심으로 많이 투자가 돼 있거든요. 그런 품목들 중심으로 1차적인 타격이 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중 갈등이 확전될 경우 수출 비상은 사실상 전 영역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3.5%, 하지만 OECD는 올해 그보다 낮은 3.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량도 지난해 3.9%에서 2.1%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도 이제 둔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출 절대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이제 위기 요인들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수출 다변화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다변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수출이야 다른 국가로 소규모로 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수출 산업이 제2의 사드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여기서 제2의 사드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IT 기업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정윤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체는 LG U+입니다. 화웨이 5G 장비로 2만 개 이상의 기지국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도 우리 정부에게 화웨이 장비 퇴출을 이야기하면서 LG U+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의 IT 업체들은 화웨이에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영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업체 아미, 거래 중단을 선언한 것은 화웨이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통신 장비 생산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화웨이는 고립무원에 빠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LGU+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LG그룹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서 따라갔다 그러면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전체 그룹의 중국 사업뿐만 아니라 LG가 글로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과의 엮여 있는 부품이나 아까 말한 이 부품 소재 생태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에 협조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제2의 사드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자동차처럼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매 운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터리, 화학, 디스플레이 등 그룹 차원에서 중국에 이미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진행 중인 삼성, LG, SK그룹은 안절부절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실제로 이 사드 보복이 재현될 가능성을 짚어보고 대응책은 없는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아직도 이 사드 보복이 한창이었을 때의 이 기업들의 악몽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 사드 사태 때 우리 피해 규모 이게 추산이 가능합니까? 사실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려운데 자료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 현대경제연구원 발표를 보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절정이었던 지난 17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만 최소 8조 5천억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후 지난해와 올해까지 더한다면 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했던 롯데그룹의 피해가 컸습니다. 소비자 불매 운동과 규제로 중국 사업 상당 부분을 당시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대자동차 중국 합작법인도 대표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판매가 급감하더니 급기야는 구조조정까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의 보복이 사실상 해제 수순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화웨이로 촉발될 수도 있는 제2의 사드 사태 다들 걱정이 많은 건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는요? 네, 외교부 입장은 한미 간의 어떤 협의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표명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 동참 요구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사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대결 양상이 강도와 범위를 계속 더해가면서 사실 지금처럼 모호한 입장을 계속 취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달 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남북 문제와 화웨이 제재를 동시에 이야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다만 전문가들은 공을 민간 영역으로 넘기는 게 그나마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 다른 나라도 보면 기업들이 하는 거죠. 기업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민간 섹터에서 놔둬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정부 사업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미국의 상황을 알고 있고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번 사안은 과거 사드 사태와 좀 다를 거다, 뭐 이런 식의 전망도 있어요. 맞습니다. 중국이 그때 사드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유를 살펴보면 화웨이 보이콧 참가 국가가 영국과 독일, 일본, 호주 등 여러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만 보복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인접 국가인데다가 여러 배경이 있어서 시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용 소카 대표가 차량 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놓고 최근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죠. 이 설전에 손병두 금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한 건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손병두 신임 금융위원장이죠.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취임 후 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 혁신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가 혁신의 소외 계층을 과할 정도로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소외되는 분들이 생긴다며 정부가 과할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중심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손 부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의 혁신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내놨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대해서 최 위원장과 이 노선을 맞춘 발언을 해서 지원 사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과 관련해서 이재용 소카 대표를 겨냥해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정책 책임자를 향해 혁신 의지 부족이라는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며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이재용 대표도 최 위원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했고 여기에 한글과 컴퓨터 창업주인 이찬진 대표 등 IT 업계 인사들도 가세하면서 정부와 IT 업계 간 갈등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 부위원장이 취임 첫날 최 위원장에 동조하는 견해를 밝히면서 민과 관의 갈등이 더욱 표면화되고 확산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액상 교체형 전자담배 줄이 오늘부터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시 첫날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편의점 등 판매점 곳곳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청소년 구매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줄에 대한 관심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대부분 편의점에서는 준비된 물량이 오전에 모두 판매됐고 서너 곳을 더 돌아다녀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흡연구역. 운 좋게 구입한 흡연자들에게 왜 구입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들고 다니기 편하려고 샀고요. 이건 니코틴이 없거든요. 편의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벌써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중고 제품을 거래하는 이 사이트에는 줄을 구한다는 글과 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판매자 한 사람에게 직접 문의해보니 나이도 확인하지 않고 팔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택배로 보내주실 수도 있나요? 택배로 주시면 가능한데. 마음만 먹으면 청소년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려 속에 보건복지부는 오늘 신종 담배에 대한 청소년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또 전자담배의 모양이나 제품 특성에 대한 자료를 학교와 학부모 등에게 배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판매 광고도 단속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들어온 다음에 뒷공문이 쫓는 격으로 법적인 제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청소년들이 이게 하나의 유행처럼 되고 있어가지고 일반 담배로 가야 하는 입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미국에서는 줄 출시 1년 만에 청소년 흡연자가 16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최근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재판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는 소비자들 많으실 겁니다. 이 환불 거부 그리고 가격 사기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어떤 사이트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한 업체는 해외 티켓 중개 사이트인 비아고고입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 플랫폼인데 우리말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이미 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정가보다 지나치게 비싼 티켓이나 사용할 수 없는 티켓을 판매하고는 취소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 통신 판매업 신고가 돼 있지 않고 거래 과정에 문제가 생겨도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결을 돕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비아고고는 이미 지난해 영국 법원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조치를 명령받은 바 있고 뉴질랜드 경쟁당국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호주 연방법원도 비아고고가 공식 판매 사이트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과도한 예약 비용을 부과했다며
벌금과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 업체는 권고 조치만 해도 대부분 수용하지만 해외 사업자이다 보니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사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에 이은 제3회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위한 심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6일 예비 인가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도전장을 내민 두 곳이 모두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위촉한 외부평가위원들은 오늘 오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외부와 차단한 채 합숙심사에 착수합니다. 외부평가위원들의 인적사항, 평가위원단 규모, 합숙장소 등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심사기간은 2박 3일입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을 주축으로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의 통신 노하우를 접목한다는 전략입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으로 주도하고 첼리전뱅크 모델을 내세웠습니다. 키움뱅크는 주주 구성과 사업계획 안전성에서, 토스뱅크는 혁신성과 포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업계에선 토스뱅크에 대해 금융 주력자로 인정받아도 자금 조달 능력에 따라 본인과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 중요한데 은행의 기본이라고 하면요. 고객들한테 돈을 빌려줄 만큼 어쨌든 충당금이라든가 자본금 쌓아야 하잖아요. 주주사들에게 받는 증자가 자본력의 원동력인데요. 부분들이 이제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심사를 마치는 즉시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열어 의결 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각종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면 한 달 이내 심사에 본인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섞어서 먹는 거 참 좋아하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꼽자면 바로 술, 특히 소주와 맥주를 섞는 이 소맥인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맥주 지난 3월 출시 이후 최근에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라는 이름이 소주 이름과 섞이면서 절묘하게 각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라와 참이슬, 그러니까 참이슬의 슬자를 사이에 집어넣어서 미국 전기차인 테슬라와 같은 소맥 이름이 탄생한 겁니다. 지난 10여 년간 소맥계의 강자였던 카스와 처음처럼의 조합, 카스처럼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조합의 시작은 여의도 증권가 그리고 주식 게시판 등에서 소맥을 만들면 테슬라냐라는 식의 우스갯소리가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술도 섞고 이름도 섞고 설명을 들으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기발함이 있어서 한번 마셔보자라는 실제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품의 이름으로 재미를 찾는 소비자 그리고 그 덕분에 입꼬리가 올라가는 기업들의 사례는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괄도 네냄틴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에서 야민정음이라고 해서 원래 글자와 비슷한 글자를 찾아서 바꿔 부르는 문화를 회사가 포착해서 실제 상품으로 출시를 한 건데 이 제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술로 보면 100세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던 50세주가 실제 제품으로 이렇게 출시되기까지 했던 사례도 있죠. 이 테라라는 술의 이름은 최종 낙점을 받을 때까지 프레스트, 바운스 등 다른 후보들과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테슬라는 없었겠죠. 기발한 신조어가 유행을 넘어서 소비로까지 확장되는 게 점점 흔해지고 있는데 자이든 타이든 소비자에게 통하는 제품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다소 무거운 주제로 돌아가서 국가 채무 비율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어도 되는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는데 당초 40% 선을 지켜야 한다던 기획재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먼저 그간의 논란과 기재부의 새로운 입장까지 장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논의한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합니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내년 예산 증가율도 당초 계획인 7.3%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올해 예산 476조 원에서 7%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당장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39.5%, 내년에는 40.3%로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데 무게를 두었지만 확장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16년에 38.2%로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가 채무의 40%에 대한 어떤 경계의식, 경계선이 저는 형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는 40%가 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나라 곳간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인 국가 채무 40%는 지켜야 한다는 반론이 충돌하면서 국가 채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라는 수치가 왜 기준점이 됐고 또 꼭 지켜야 하는 건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질문을 던지긴 했습니다만 이 국가 채무 비율 40%라는 이 마지노선은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디에도 국가 채무 비율을 GDP의 40%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수가 줄어서 재정 투입 규모를 늘리면서 국가 부채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례상 유지가 돼 왔습니다. 최근 10년간의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40%라는 숫자가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이 된 겁니다. 이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가 40%를 마지노선이라고 하면서 이 법에도 없는 것을 따지고 있자 문 대통령이 근거를 물어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법에도 없다면 뭐 남들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네. 다른 국가들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은 113% 정도 되고요. 일본은 220%, 그리고 영국과 미국도 100%를 넘습니다. 예. 이 40%인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채무 비율이 낮은 건데요. 일각에서는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권하기 때문에 빚이 있어도 달러를 찍어서 메울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채무가 이 자국민들에게 진 빚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순채권국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받을 돈이 많다는 점도 이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단순 숫자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미일은 그렇다고 해도 OECD 평균이 113%인데 네. 그거보다도 한참 모자라니까 그래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해도 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당장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재정 지출 계획을 세울 때 만약에 고정 지출을 크게 늘려서 세운다면 나중에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투입할지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활력을 조금이라도 살려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관례상 지켜온 40%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문 대통령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인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에 우리카드 지분 80%가량을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카드 매각 금액은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손해보험도 이사회를 열고 JKL 파트너스의 매각을 마무리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예정됐던 넥슨 매각의 본입찰이 또 미뤄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넥슨 매각을 주관하는 도이치증권과 모건 스탠리는 넥슨 본입찰 마감을 31일로 일주일 더 연기했습니다. 본입찰이 미뤄진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산과 운정, 검단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설명회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3기 신도시는 왜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이제는 정말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늘에 이어 주말인 내일도 전국의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9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은 28도, 대구의 경우 무려 3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온과 강한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면 일사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이제는 일사병에 대한 주의도 하셔야겠습니다. 날도 더운데다가 숨쉬기도 답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공기가 매우 탁한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농도가 짙게 나타나다가 오후 들어서는 차츰 옅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과 수원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그만큼 일교차 또한 크게 나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아직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제주 28도, 광주는 32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의 뜨거운 열을 잠시나마 식혀줄 반가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